계약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 시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합니다.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20년간 매월 납입하며 20년간 보장됩니다. 보험료 예시입니다.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전문 암벽 등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상해 관련 담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20년 만기 시점 99만 8,304원입니다. 예시된 해지 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스톱10이 방송됩니다.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 A. 우리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농사물을 기획하거나 판로를 개척하고 언제 어디서든 농장 관리도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죠. 다시 농업의 시대가 열립니다. 인공지능형 시스템이 스마트하게 실현되고 정보통신 기술과 만나 편리함을 누리고 첨단 기술로 농업이 발전했죠. 농업과 만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6차 산업이 결합하며 더 큰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창업자들이 놀라운 성과를 매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농부 100만 시대의 주인공이 되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오, 히트! 자, 아이, 빠졌네, 이거. 아이, 뭐야. 아이. 저거 뭡니까, 근데? 뭐야, 저거? 저 스티로폼 그거 아니야, 저거? 쓰레기네, 형님. 그치? 누가 이런 데다 쓰레기를 버리냐, 요새. 해양 쓰레기는 먹이사슬 따라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깨끗한 해양,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버리지 말란 말이야. 우리 집 보물 2호는 10년 전 아빠가 결혼하면서 장만하신 오래된 디젤 자동차입니다. 물론 보물 1호는 저고요. 오늘은 보물 2호를 폐차하는 날입니다. 오래된 차를 폐차하면 폐차비가 드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고요. 새 차를 장만하는데 아주 유용하겠지요? 드디어 새차 구입! 당연 친환경 자동차죠. 우리 가족은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그린카드 사용으로 자동차 충전요금 50%나 할인받고 다양한 혜택까지 받아요. 우리 집 새로운 보물 2호 완전 멋집니다요.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 아는 사람도 조심해라. 그런데 아이들에게만 조심시키면 될까요? 우리의 관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선 온 사회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살펴보고 신고하고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 A. 또 다른 인물이 있다고요? 정말 화가 나게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심신미약이 인정이 된다면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 A. 금속 프레임의 다양한 무용접 조립 공법으로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다. 가구, 인테리어 프레임, 온실, 그리고 건축 골조, 내외장 프레임. 더 쉽고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이제 더 큐브 시스템이 만듭니다. 전국 특판대리점 모집 중. 물질과 물질이 아닌 생각과 생각을 섞다. 생각의 연결, 생각의 반응, 생각의 화합. 새로움은 그렇게 태어나니까. 생각을 화학하다. 미래로 나아간다. 롯데케미칼. 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네, 김사랑 선수 6번 홀 세컨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미스샷이 나왔네요. 뭐가 문제였죠? 아무 문제 없어요. 예뻐요. 네? 와우. 와이드 앵글. 새로워진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 윤유선이 입어봤어요. 유실금 때문에 긴 시간 떠날 때 더 불안하시죠? 저는 새로워진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를 추천해드려요. 3중 알심 흡수충이 꽉 잡아주니까 셀 걱정 없고, 빠르게 흡수되니까 냄새 걱정도 없고, 부드러워진 허리밴드로 조임 없이 편안하고 티나지 않아요. 더 새로워진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 지금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 완벽함의 절반은 부드러움, 나머지 반은 정교함. 부드러운 정교함으로 남자를 완성한다. 질레트 플렉스볼,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Mojave, the master.
여름엔 시원한 냉면도 좋지만 꼭꼭 씹어 가장 맛있는 건 소소한 집밥. 잇몸이 좋아지니까 더 맛있죠. 꼭꼭 씹으면 다 맛집이야. 맞습니다.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도 플러스. 이러다 살찔까 걱정입니다. 오! 보험료 아껴줄게요. 벌써! 다양한 할인, 간편한 가입, 빠른 보상으로 아껴줄게요. 만기 고객님 아껴줄게요. 요즘 피곤해 하시던데. 이게 괜찮대. 팩트입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팩트로. 우르사는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팩트를 보면 역시 우르사네. 가족여행 가신다고요? 호텔 예약하셔야죠. 트리바고에서 여행지와 날짜 그리고 필터를 선택. 수많은 웹사이트의 호텔 요금을 트리바고가 한눈에 비교 검색해주니까 이거지. 호텔 트리바고. 야구, 바구, 통먹, 쌀먹. 올 추석에도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절대 선물 스팸 선물 세트 하세요. 엄마, 얼음! 냄새. 넌 아직 아무 얼음이나 먹니? 사중 안심 기술로 만드는 청호 살균 얼음. 이제 살균 얼음 정수기 있고 없고가 엄마의 능력. 너 1등 먹자. 난 2등.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추석의 마음. 가족은 미울 때도 있지만 힘이 되고 싶기도 하죠. 그런 마음 전하라고. 명절이 있는 거군요. 추석엔 마음을 주세요. 정관장. 가족들 피로는 어떻게 풀어줘? 피로? 요샌 에너지까지 챙겨. 임팩타민, 필수 비타민 B 8종으로 피로는 없애고 에너지는 만드니까 비타민 B의 더블 임팩트, 임팩타민. 함량도 높네. 제가 파지? 어디 가는 거야? 늘 꼼꼼하게 물건을 챙기던 아내가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물. 화장도 좀 치워줘. 여보, 발도 좀 닦아줘. 무엇든지 알아서 잘 하던 아내가 감정 기복이 없던 아내가 변했다. 치매 의심받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더 든든한 간병비 치매보험.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부터 확실히 보장해 드립니다. 게다가 중증 치매는 매월 간병비를 평생 보장. 지병이나 가족력이 있어도 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 와, 치매보험. 이거 하나면 든든하겠네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1566-7963.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그거 있잖아. 왜 저거 했을 때 그거 해서 그거 할 때 다 주고 다 좋아했잖아. 그거 말이 잘 통하던 남편이. 저거 말이야. 그거 여간에선 화도 안 내던 남편이. 여보 나와봐. 옳은 결정만 하던 남편이. 여보. 변했다. 치매. 의심받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치매는 완치가 힘든 병이니까 보장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나 더 든든한 간병비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 생활 간병비를 살아생전 평생 보장해 드립니다. 게다가 진단금은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부터 보장. 치매보험 처음부터 든든하게.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니 지금 전화 주세요. 1566-7963.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들 앞에서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피해를
지난주 금요일하고 목요일 그런 차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개회하지 않고 간사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계속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이제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 딸, 어머니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동생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처는 이혼했다면 당연히 가족이 아닌 것이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저의 마음을 모두 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청문회라는 말을 저는 이 정부 들어와서 최근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청문회 없습니다.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오늘 뉴스탑 때는 특집입니다. 이 10가지 뉴스를 전해드리는 대신에요. 이렇게 전례 없이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회견을 연 이 조국 후보자 소식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컸던 의혹과 관련해서 이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은 뭐가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요. 여기 계신 뉴스 고수들의 한 줄 평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쭉 보셨잖아요. 뭐 3시간 가까이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오늘 청문회는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조국의 청문회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형식부터 굉장히 어떤 면에서 돌발적이었죠. 사실 기자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시청자도 굉장히 답답했을 건데, 사실은 이 사태를 취재한 것은 법무부 출입 기자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국회 출입 기자들, 이 사건을 취재하지 않는 국회 출입 기자들한테 가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내용 또한 보면 사실은 준비되지 않는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보면 조국 후보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 국민들이 궁금증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지 못한 그런 한계점이 분명했다.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사각지대를 조국 후보가 절묘하게 들어와서 결국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곧 또 좀 이따가 진행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또 조국 후보자의 일관적인 어떤 변명에 불과한 청문회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자원 차장도 쭉 보셨잖아요. 네, 저는 5글자로 조국의 승리. 어허. 네, 이렇게 키워드를 좀 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답변하고 200명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질문은 200개로 잘게 쪼개고 답변은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기자회견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고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국의 승리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조국 후보자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작용을 했다라고 분석하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기자간담회도 그렇고요. 예전에 올 초에 있었나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그때도 뭐 미리 질문지 받지 않고 그때 즉석에서 이렇게 출입 기자를 데리고 다 했는데, 과연 그 형식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회자 측이 아무나 질문
지명해서 그렇게 한 번 질문 듣고 마는 이 형식. 이게 사실 그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궁금한 점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기자들끼리 어떤 호흡이나 이런 거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준비하고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혀 알맹이가 없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글쎄요 내일 아마 조간신문에서 어떻게 이제 쓸지 모르겠으나 속단 말로 기사거리 하나 없는 저는 기자 간담회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혜 평론가님 좀 의견이 다르십니까?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낸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지금 앞서 하신 것처럼 그 우리의 의혹의 쟁점은 논문과 장학금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사모펀드는 무엇이 문제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웅동학원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새로운 거는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조금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후보자에게 좀 유리한 숫자들이 좀 나왔고 그 외에는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로 해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 기존의 자료를 좀 더 가지고 이거를 더 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출입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단이다 보니 그런 정보의 차이가 너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알맹이를 끌어내지 못한 하나의 기자간담회였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뉴스고수 네 분 다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진 않으셨는데 알겠습니다. 일방적인 해명의 자리였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의 오늘 말 짚어볼 건 짚어봐야겠죠. 먼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딸 의학 논문 제1저자 의혹, 그러니까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생이 1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임 저자였었던 그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걸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점에는 지금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보이고 저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아마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았던 부분 이 부분일 겁니다. 자, 딸의 의학 논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이 부분을 보면 조국 후보자가 딸에 대한 해명을 할 때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될 만한 역할을 했다라는 해명이 의혹의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 이제 자신은 몰랐고 결국 이제 우리는 몰랐는데 장모 교수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한영외고에서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른다. 나도 전혀 모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옳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언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일단 학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동아일 보도로 드러났지만 당시에 그 장모 교수의 아들은 그 어떤 서울대 법대 인턴을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품앗이를 한 거죠. 즉 지금 현재 한영외고 이제 출신의 그 조국 후보 딸에 대해서는 단국대 인턴을 하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의 아들은 서울대 법대의 인턴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줬을까라는 의문 한 가지와 그리고 당시에는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황우석 사태가 있으면서 당시에 어떤 그 기준이 마련된다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연구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여기 논문 부정으로 규정을 했어요. 여기 하나 더 플러스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당한 저자 표시가 바로 논문 부정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논문은 2008년도에 병리학 학회지에 게재가 됩니다. 자, 근데 병리학 학회지는 당시 SCIE급의 그 논문입니다. SCI급은 뭐냐면 SCI급이라는 거는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이고 박사급 정도 그렇죠. 되는 거죠. 거기에 확장형 그게 SCIE급입니다. 자, 그럼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SCI급의 논문에 기재가 되면서 결국 지금 이 딸은 거기에 제1저자로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논문을 그냥 영어로 번역해줬다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 논문에 쓴 사람 중에서 외국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 영어에 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한 거죠. 그렇다면 그때도 틀린 겁니다. 그때도 맞은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점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정차장, 그런데 네. 화면 같이 보시면 네. 오늘 조국 후보자가 해명한 것 가운데 아이가 열심히 했고 본인도 좀 의아했지만 아이가 좀 영어를 잘해서 네.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해 준 것 같다라고 하지만 네. 3시에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준을 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의사협회뿐만 아니고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영어 번역은 논문 저자 포함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는 딸아이가 영어를 잘해서 논문을 영어로 쓰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 자체도 잘못됐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이 기자 그 간담회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단국대 그 논문에 그 딸이 의과학연구소 연구원이라는 허위 신분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런 허위 기재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하느냐, 이것이 위법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더라면 조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했을까? 저는 그런 대목도 좀 의아하고요. 앞으로 이 추가 간담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기를 좀. 그럼 지금까지 기자간담회로 봤을 때는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는 해명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인턴십에 참여를 했고 영어 번역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서 1저자가 올랐다는 것까지만 답변을 했지만 지금 단국대 논문에는 그 딸이 고등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이라고 기재되지 않고 의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생이라고 돼 있는 이 허위 기재된 것에 대해서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새롭게 불거진 의혹 하나 보실까요? 의학 논문의 지도 교수였던 이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이 지난 2009년에 조국 후보자의 딸과 함께 이 서울대 법대 공익 인권센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스펙 품앗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조국 후보자의 해명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 또는 그 장 교수님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장 교수님이건 장 교수님 아들이건 접촉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이번에 또 제가 전화를 한다면 무슨 오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인턴 품앗이 예. 당신 딸한테는 이걸 시켜주고 내 아들한테는 저거 시켜달라라는 이 품앗이가 본인은 조국 후보자는 해명을 일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동아일보도 되게 의미 있는 보도를 했는데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저 장영표 교수 밑에서 인턴하고 논문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아마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서울법대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확인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동아일보다 단독 보도 저걸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크로스를 해서 품앗이란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제가 장영표 교수하고 조국 후보자하고 서로 알고 또는 부인들끼리도 알고 서로 이렇게 교환을 했는지 그게 이제 쟁점인 건데 일단 조국 교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조국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이거 사실 좀 제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조국 후보자는 가족하고 집에서 대화를 안 하나? 아는 게 없습니다. 저 부인이 사모펀드 하는 것도 몰랐다. 딸이 당시에 고3인데 어디서 논문하는지도 몰랐다. 예. 본인이 서울법대 교수면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당시에 사용제도에 대해서 심포지엄 발표도 했는데 거기에 딸이 인턴 온 것도 몰랐다. 그 딸은 아빠가 발표하는데 인턴 가면 아빠한테 연락 안 하나요? 밥이라도 사달라고? 부산대 의전에서 장학금 받은 것도 몰랐다. 환경대 대학원 장학금 받은 거 몰랐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그 좋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부모님한테 자랑 안 하나요? 아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이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단 그 논문에 무리가 있다는 거 본인도 저는 인정한 거로 봅니다. 왜? 지금 기준으로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저는 이제 무리가 있다는 인정한 것 같아요. 다만 당시 기준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법대 교수였기 때문에 책임져자 이런 거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법대 교수들의 논문을 혼자 연구해서 쓰고 의대나 공대는 같이 실험을 하니까 책임져자, 제1저자 저는 모릅니다. 논문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다만 본인이 법대 교수라도 교수인데 아무리 본인이 의대 교수가 아니라도 이 책임져자, 제1저자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학회지에 실리는 논문이 고등학생의 영어 번역 정도로 쉽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건 그때도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른답니다. 조국 교수는. 이건 누가 밝힐까요?
검찰에서 결국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조국께서 뭐라 그러냐면 몰랐다는 거거든요. 저 장 교수 아들하고 자기 딸이 본인 딸이 인턴 했다는 거 검찰에서 밝혀야 되겠죠. 지켜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김태 변호사님 얘기는 이렇게 뭐 예전에 말처럼 본인의 이제 가족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게 모르쇠 전략이라는 분석인 겁니까? 그러니까 모르쇠 전략은 진짜 모르는 것인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가족의 형태는 다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형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최소한 저의 기준 그리고 일반 상식적인 기준으로서 딸이 고3인데 뭘 하고 있는지 대학에서 장학금 받은 것들 1억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부인이 사모펀드 투자한 거 이걸 그 당시 하나도 몰랐다라고 하는 조국 후보자의 그런 말이 저는 잘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학 논문 의혹, 두 번째 얘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급 이후에 받은 6번의 장학금 바로 부산대 의전원 얘기입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 그 장학금을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문제되는 그 면학 장학금을 받게 된 과정은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이번에 송수상이 알게 됐기 때문에. 김상현 평론가님, 네. 뭐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 2번의 유급 후에 6번의 장학금, 그리고 뭐 면담도 조국 후보자 딸이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조국 후보자는 이것도 좀 소상히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국 후보자의 답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 내가 해명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명하겠다. 나머지는 검찰에서 밝힐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질문들이 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 정보의 비대칭성 얘기를 했지만 저런 자리에서는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물어보는 쪽에서도 다른 자료를 갖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권센터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그 인턴을 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공고문을 갖고 나와서 공고문에는 이렇게 돼 있었지 않느냐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공방이 증거에 의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거 역시도 많은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오늘 자리에서는 이거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그거는 그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이 의학 논문 의혹과 장학금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던 조국 후보자 딸에 관련해서 조금은 감성적인 답변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구재영 차장, 오늘 2시간 30분 가까이 했었던 기자간담회 중에 아마 조국 후보자가 가장 감정적으로 복받쳤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딸아이를 둔 부모의 아버지의 심정을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물론 이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딸 혼자 사는 집에 밤늦게 이 남자 기자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서 딸아이가 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잔다. 그 부모로서 얼마든지 걱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딸의 그 부정한 혹시라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학 입시를 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장학금을 수령한 거 아니냐, 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딸의 인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딸의 어떤 부정 입시 의혹이나 아니면 이 부당한 장학금 이 수혜 때문에 이 공분을 사고 있는 이 분노하고 있는 더 많은 이 청년들을 생각했다라면 그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왜 그렇게 부당하지 않은 것인지 소명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런 감성적인 접근은요, 이성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사람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약간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생각을 낳기 때문에 뭐 아버지로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짚어볼 의혹은 사모펀드 얘기입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급소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핵심은 이 사모펀드 운영에 가족들의 입김이 있었는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영향에 있었던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조국 후보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듣고, 그러면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사모펀드를 포함한 것입니다.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잘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모펀드 질문이 사실 오늘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했다는 게 조국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이현재 의원님. 네. 조국 후보가 국민소통수석이나 뭐 대변을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자, 조국 후보가 직책이 뭐였죠? 민정수석입니다. 자, 민정수석은 무슨 역할을 하죠?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이런 역할을 업무를 하죠. 자, 그러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지난 청문회 과정이 꽤 많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식 투자 문제도 있고 부동산 투기 문제도 있고 위장전입 문제도 있고 다 논란이 됐던 분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걸 담당했던 민정수석이라면 사모펀드가 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검증을 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이미선 당시 후보자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35억 원어치를 주식 투자를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검증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조국 후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조 후보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럼 처음에 주식 투자를 공부해서 그걸 검증을 했나요? 마찬가지죠. 본인이 그럼 주식을 빼서 사모펀드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 1,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그게 뭔지 알아봅니다. 근데 10억을 가족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사모펀드를 공부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에 공직 후보 중에서 누가 사모펀드를 투자했다라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예를 들어 공직기강에서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뭐 100억 투자했다 그러면 다 살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문제되니까 이제 와서 공부를 했다는 게 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정말 민정수석으로서 자격 미달이죠. 그럼 그동안 숱하게 낙마했던 사람들, 숱하게 공직후보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사람들, 그동안 본인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스럽고, 더군다나 이런 투자를 하면서 자신 집안 중에서 그 집안 사람 5촌 조카가 잘한다고 해서 불쑥 다 줬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동생의 또 그 사람 동생의 아들들이 다 투자를 했는데도 지금 이제서야 알았다. 그 사람들이 해외 도피했는데 왜 도피한지 모르겠고 연락하면 취하지 않았다. 과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쳇바퀴 같은 질문인데 뭐 검찰에서 알아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사청문회에 부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투자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인권침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검찰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는 원래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 투자를 약정했는데 그거를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사실 돌이켜보니까 나는 사모펀드를 몰랐다. 그러면 이현정 의원님, 김태현 변호사의 아까 말처럼 딸의 장학금도 몰랐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이번에야 알았다라는 건 모르쇠 전략 중 하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조 후보의 오늘 이야기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오로지 검찰개혁만 그동안 고민하고 해왔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검찰개혁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개혁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개혁을 당하는 당사자다, 거기에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럼 조국 후보자가 아무 가족들이 뭔가 투자도 하고 어디 장학금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오로지 그냥 개혁, 검찰개혁만 연구를 하고 그것만 집중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과연 이걸 수긍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본인은 투자 대상도 몰랐고 운영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5촌 조카, 그러니까 이 전문가인 총괄 대표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의 5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시절에,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뭐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그 정부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을 가지 못한다 라는 걸 얘기를 듣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자연스럽게 집안의 오촌 조카가 그 문제의 전문가고 또 그쪽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았더니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 줬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정리를 했겠죠. 저희가 정보가 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그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저로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오촌 조카 빨리 들어와라.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저 말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저 조국 후보자 저 얘기를 들으면서 아,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니까 말이 꼬이는구나. 뭐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오촌 조카는 우리 저 제사 때 많아야 1번, 2번 보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죠? 안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당신들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안 친한데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이 남죠. 별로 친하지도 않은 1년에 1번 볼까 한 말까 한 사람의 말을 한마디 듣고 10억이라는 돈을 덜렁 맡긴다? 그것도 자 형태도 알지. 코링크 피이란 거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잘 모르는 회사한테. 자 10억이란 큰 돈을요. 잘 모르는 사람 말 듣고 저 우량주 주식도 잘 안 삽니다.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뭐 하는지도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에다 그냥 투자를 한다고요? 그게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오촌 조카요. 정말 저랑 친한 사이고요. 어릴 때부터 친한 저 정말 친형제처럼 자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믿고 맡겼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친하답니다. 1년에 1번 본답니다. 그런 친척의 말을 믿고 10억이란 걸 선뜻 맡겼다? 더군다나 사모펀드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저도 저 증권회사에서 변호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 형태의 투자 형태를 봤는데 전 이런 거 본 적은 없어요.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 딱 2가지예요. 정말 이쪽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정보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조국 후보자는 오늘 뭐 본인이 전자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2줄기 딸 부정 입학 의혹과 가족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딱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이틀간 원래는 인사청문회가 예정됐었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는 기존에 거론됐던 국민청문회 형식으로 오늘 3시간 만에 부랴부랴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를 두고 비정상적인 이벤트다. 도대체 일방적인 해명의 자리 아니었냐라는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자영 차장. 네. 사실 여당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사실 기자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확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역시 조국 후보자는 정권 실세구나. 왜냐하면 이 인사청문회가 이제 오전에 사실상 무산이 되다 보니까 조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그 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인사청문회가 무산됐으니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좀 기회를 갖고 싶다. 그러니 기자 간담회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청문회에서 얘기하려고 오랫동안 그 준비해왔던 얘기를 말할 기회를 갖고 싶다. 뭐 이것을 이제 실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예정이 없던 기자 간담회를 해야 되고 또 예정이 없던 그런 뭐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이 기자 간담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제가 오늘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뉴스탑10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쭉 보니까 이 기자들의 질문이 좀 함량이 떨어졌다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국민들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국 후보자를 취재했던 기자들은 지금 현재 법무부에 출입하는 기자들입니다. 그 기자들은 지금 계속 조국 후보자를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제 옆에서 물었던 기자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조국 후보자가 저는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법적으로요. 오늘과 내일은 일단 청문회가 잡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물론 뭐 내부적으로 무산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양이틀간은 법적으로 보면 청문회가 있는 날짜예요. 그러면 이 청문회가 무산되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무산되지 않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사실 국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는 아직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기서 본인이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근데 국회 기자를 찾아갔어요. 더군다나 이걸 더불어민주당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담당하는 기자들이 이제 이걸 할 텐데 이 기자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꾸준히 취재해온 기자들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이 상황을 그걸 알려면 정말 많은 취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기자 질문이란 게 각사가 예를 들어서 관훈클럽 토론이라든지 방송기자 토론 이런 거는 미리 기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순서도 정하고 뭐 누가 뭘 할지도 다 나눠갔습니다. 왜냐하면 중구난방식으로 질문하면 이게 질문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하기 한 3시간 전에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각사가 요즘 신문사가요. 이 국회 출입 기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자들이 어느 시간에 만약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질문을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이야기 또 질문하고 그러면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쟁점을 흐려버립니다. 그럼 본인이 이야기한 것만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질문이 반복되고 답변도 반복되고 초점도 흐려지고 또 기자들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습니다. 일단 뭔가 흔들어야 될 텐데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조국 후보자를 위한 하나의 판을 깔아준 것 같은 그런 걸 보였기 때문에 제가 참 기자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들고 그러나 이거는 정말 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해명의 자리를 갖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반론권이 제대로 행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 간담회는 필요했는데 문제는 왜 하필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하는 이 국회 출입 기자였느냐인 겁니다. 만약에 기자 간담회를 하려고 했으면 법무부를 출입하고 있고 조국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계속 취재했던 법무부 출입 기자들과 상의를 해서 기자 간담회를 했다라면 훨씬 더 원활하게 됐을 수 있을 텐데 전혀 엉뚱한 곳에 와서 물론 국회가 국민의 어떤 민의의 정당이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기자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자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겁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일단 나는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만납시다 라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뭐 몇 시간이고 하는 거 이것이 과연 올바른 해명을 하는 방법일까? 국민에 대한 예의일까? 그건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의 질이 떨어졌다는 논란과 동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후보자 그리고 여당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기자 간담회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했다. 뭐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김상일 평론가님 네. 저와 같이 보시면 오늘 이 긴급 기자 간담회 논란이 얼마나 더 셌냐면 또 과거에 조국 후보자 SNS가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렇게 중대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인 항변을 공손히 받아줬고 보도하는지 기자들을 비판했었던 이게 바로 2년 전 SNS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국 후보자는 당시 상황과 나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상황과 지금 조국 후보자의 상황이 다르죠.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국 후보자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받기 때문에 더 그 엄격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저 당시에 피의자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권한 가진 사람들이 검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기에는 이제 기자들이 가서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형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저 비판이 형식 면에서는 지금도 그대로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형식이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자, 행정부가 지금 후보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부의 후보자를 검증하는 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리고 그 의회의 의원이 보좌관도 아닌데 사회를 봐요.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한 검증이 이루어지려면 그 언론사에서 기자를
제일 잘 아는 기자를 보내게 해줘야 되는데 당의 출입 기자로 제안을 한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1시간 가까이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늘 조국 후보자가 공언한 대로 밤을 새워서라도 해명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 뒤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오늘 2시간 30여 분 가까이 진행됐던 의혹과 해명에 대해서 일단 먼저 분석하고 잠시 뒤에 기회가 되면 다시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사실 좀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오늘 청와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청와대도 오늘 그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있기 전에 어쩔 수 없다. 이 기자간담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 수술을 밟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떠나시면서 이 관련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정쟁 때문에 좋은 사람 임명하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후보자 딸 이걸 떠나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첫 번째 건 조국 후보자는 정말 좋은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쟁 때문에 증인 문제 합의 안 해줘가 청문회 안 열어서 지금 못하는 거 아니냐. 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요. 속뜻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때 대입에 때문에 약간 무리를 일으켜서 국민들이 좀 감정이 상한 것 같다가 아니라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서 따져보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당시에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항상 꼭 여권에서는 당시 이명박 정부 때다 이렇게 꼭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 대입제도가 잘못돼서 그래서 그때 그런 거지 조국 후보자 딸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은 향후의 어떤 전국 상황과 상관없이 본인의 어쨌든 권한이니까 이 조국 후보자를 장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 오늘 여당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애초에 어떤 주장했던 걸 철회하고 자 증인 가족 증인 다 뺄게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간담회라는 이 괴상한 형식의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러면 구자용 차장, 저희 청문회 없이 청와대는 내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한다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그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을 해도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간담회를 한 것 자체가 인사청문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의 시간을 갖고 또 청와대는 내일 재송부를 요청을 한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바로 이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자간담회에서는요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묻는 질문도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거취 문제는 제가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 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주간의 혹독한 검증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바란다라고 계속 그 말밖에 할 수 없고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가 침묵을 할 수밖에 하고 거취 문제를 표명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조국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밝혀왔죠. 그러니까 사퇴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에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조국 후보자 하나가 모든 이 정권의 성패를 가늠하고 자유한국당의 성패를 가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일 청문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일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그 차수 변경을 하면 이틀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기자들이 질문한 부분에서 그 조국 후보자가 답한 부분을 가지고서 하면은 하루는 아니어도 조금 시간을 벌 수 있고 준비를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구자용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의 승리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자유한국당이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엄정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의 그 발언들을 보면
청문회를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 원래 2일부터 3일까지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증인이 지금 증인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증인을 포기하고 하면은 내일 아침에 그 계획서 채택하고 바로 해가지고 청문회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차수 변경해가지고 밤새서 이틀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기자간담회를 시쳇말로 007 작전하듯이 완벽한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긴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오늘 오후부터 조심스럽게 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게 되면서 11시경에 후보자께서 국민들께 직접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이해찬 대표실과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청문회가 무산되기까지 후보자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경에 법사위가 완전히 무산되고 11시 50분에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시게 됐고, 인사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목리와 정치 공세에 의해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굵직한 의혹들은 하나하나 핵심은 봤어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조국 후보자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에 바로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국회, 우리 정당이 처한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자, 보면 국회의 권능은 뭐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실 대통령제가 도입된 나라에서 다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어떤 인사청문회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 신분이에요. 자, 후보자 신분인데 지금 좀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후보자가 국회에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와서 국회의원이, 그것도 수석 대변인이 사회를 보면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뭐죠? 민주당은 그럼 조국 후보자의 보좌관들입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자회견을 하려면 법무부 인사준비단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안 거친 후보자일 뿐입니다. 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의총을 할 때 이 문제를 이제 당에서 공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장에 앉아있던 김부겸 의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왜 국회에 와서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냐,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해찬 대표와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걸 관철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예전에 우리가 통법부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즉, 국회 기능이 그냥 청와대에서 지시하면 따라가는 통법 기능인데, 오늘 민주당의 저런 행위를 보면 결국 본인이 청와대에 그냥 하청업체다, 하수인이다, 그걸 저는 자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시키면 하고,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나가 사회 보고 그 장을 마련해주고, 도대체 저렇게 후보자가 와서 저렇게 큰 광장에서 기자회견하고, 저는 이런 모습이 보면 과연 앞으로 국회가, 민주당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행정부에 어떠한 권한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잠깐 언급했던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구자영 차장,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당내에서,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김부겸 의원이 지금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의혹을 이거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왜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느냐, 국회 기자회견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는 삼권 분립 원칙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라고 있는 기관인데, 행정부의 그 국무위원 후보자가 왜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은 입법부를 뭐랄까요,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와 인식 때문에 김부겸 의원은 좀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상회 평론가님, 청문회는 또 언제쯤 열릴 수 있을지, 자유한국당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전에 증인 채택 관련해서 본인은 한 발 물러섰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목금 정도 청문회는 열릴 수 있는지, 이번 기자간담회로 다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제안한 건 잘한 거예요. 국민들은 잘했다고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후에 이인영 대표가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당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죠. 근데 이인영 대표가 저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목금에는 안 돼요.
안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게 2일, 3일이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증인이 없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료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극복할 수 있는 자료 요구권이 있는, 그리고 자기 질문을 그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후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국 후보자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십자가를 매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처해서는 안 되는 일, 그 누군가는 그 서슬프런 칼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분한 이 자리 이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기자간담회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보는 것처럼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 누군가는 뭐 기습이라고까지 합니다만 독이 될까요? 악이 될까요?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임명인데. 그렇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자충수가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임명을 하면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어제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하면서 그런 워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저 어떤 그 기자간담회 여는 과정들을 봤을 때, 이건 임명을 하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사전 정지 작업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한 수인지 자충수인지 분석하는 게 무의미하다. 왜? 어차피 임명은 될 거니까요. 그런데 자, 임명은 강행할 거다. 뭐 김태현 변호사님이 그렇게 예측은 해주셨는데, 이현정 의원님 오늘 뭐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한 얘기도 자막을 통해서 봤었고, 오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이 조국 후보자 관련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국회의 어떤 권한을 좀 침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청문회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일 날 일단 법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후보자가 국회에 와서 지금 여당의 어떤 주선으로 해서 기자회견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 어떤 권한 자체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의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청문회가 완전히 무산됐다. 2, 3일 안에 못 열었다. 그러면 여기서 후보자가 밖에 가서 그냥 기자회견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 와서 저런 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법적으로도 보면 상권 분립에 침해되는 것이고, 실제로 어떤 국회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자꾸 이제 어떤 가족들을 갖다가 출석시킨 게 폐륜적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올 1월 달에 미국에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뒤에 바로 누가 앉았냐면 법무장관의 손자가 앉아 있어요. 8살 손자가. 그 할아버지의 청문 과정을 이 손자가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할아버지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일기로 쓴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국은요, 청문을 하면 그 가족들이 다 뒤에 와서 배석을 합니다. 왜냐?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청문회 때 가족을 부르는 게 폐륜이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요, 가족이 문제됐기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인식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구자영 차장, 일각에서는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가 최근에 조국 후보자에 관련해서 한 2-3배 정도, 2배 정도 많았던 반대 입장이 조금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뭔가 범여권, 여권 지지자들이 조금 목소리가 커지니까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 기자간담회 이후에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조국 후보자의 그 임명을 찬성하는 여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제기되는 각종 의혹 때문에 조 후보자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됐었지만, 오늘 자청에서 어쨌든 형식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본인의 얘기를 몇 시간이고 저렇게 반복해서 하게 되면 조 후보자가 뭔가 좀 떳떳한 거 아니야?
뭔가 불필요한 의혹을 많이 받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조 후보자를 좋아했거나 아니면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결집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의 어떤 국면은 좀 달라질 수 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야당이 사실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합의가 안 되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라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민청문회를 무산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합의된 2일, 3일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증인 채택 문제로 보이콧하면서 이것을 이제 허를 찌르고 들어온 것이 바로 오늘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던 1차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를 저희가 평소 편성보다는 조금 짧게 50분간 핵심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탑10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우디 Q7 차원이 다른 여유로움을 제안하다. 공간적 여유로움을 넘어 당신 삶의 여유로움까지 여유로움을 다시 정의하다. 아우디 Q7. 오늘 나는 전에 없던 플레이를 선보이려 한다. 빠르고 간결한 혁신적인 플레이. 하나 원큐. 하나로 통한다. 원큐로 끝낸다. 하나 원큐. KB 하나은행. 어디 이런 집 없을까? 자연과 함께하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집.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동식 목조주택 전문회사 성심건업. 예,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내일 저희가 한번 충분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10은 유튜브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